원내대책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어제 합의가 됐습니다. 6월 임시국회가 빈손국회로 마감된 지 열흘 만의 일입니다. 그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여야가 자존심 싸움을 벌이며 한적한 경제와 민생 현안들을 외면한 것은 용납받기 어려운 정치입니다. 이번 임시국회가 국민 여러분께 실망만을 안겨드리는 국회에서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국회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벌이고 이 와중에 러시아 군용기 한 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때는 이때다 싶었는지 일본은 독도는 자기들 땅인데 왜 한국 공군이 출동했냐는 망언을 내놓았습니다.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가 잘 돼간다는 북한은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또다시 동아시아에 긴장을 조성하고 나섰습니다. 7월 임시국회는 6월 임시국회가 남긴 숙제를 마무리하는 국회이면서 동시에 안보국회입니다. 경제난과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국민들의 염려가 크신 상황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역마저 위태로워지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경제와 안보, 국가의 근간이라 할 이 두 가지 현안들에 대해 밀도 있게 다뤄나가겠습니다. 우선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안보 관련 상임위를 동시다발로 열면서 최근 안보 상황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현안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우호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러시아와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협력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현 상황은 결코 예사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각 부처 장관들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문재인 정부는 최근 1년의 사건들과 한반도 안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대책은 무엇인지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집중적으로 따져나가겠습니다. 6월 임시국회를 빈손국회로 만든 주범이었던 정경부 국방부 장관 문제는 최근 심상치 않은 외교 안보 상황을 감안해서 그 처리를 잠시 유보하겠습니다. 정부가 러시아의 영공 침범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최근 안보 현안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피고 문재인 대통령이 곧 실시한다는 개각 상황을 지켜보면서 도저히 그냥 봐주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해임 건의안은 언제든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 일본 총영사관에서 벌어진 총영사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경화 외무부 장관도 더 이상 대통령 등 뒤에 숨지 말고 외교부 수장으로서 구멍난 리더십과 기강 실종에 책임을 지고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기 바랍니다. 요즘 대통령과 집권당은 경제 한일전을 벌인다고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도 아닌 일본에서 한일 관계가 최악을 향하고 있던 그 시기에 주 일본 총영사는 장기간에 걸쳐서 성추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강회의가 아니라 기강실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신상태를 가진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교부와 외교관들이 일으킨 사고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외교부 관료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역을 외부에 유출해서 난리가 벌어진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대통령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해서 인도어로 인사를 하는 바람에 큰 무리가 빚어진 일도 있었습니다. 공식 행사에서 태극기를 거꾸로 달거나 구겨진 태극기를 다는 사건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져서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성추문 사건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졌습니다. 주 에티오피아 이산 대사는 부하 직원 성폭력 혐의로 법정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4월에는 외교부 사무관이 성추행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마다 강경화 장관은 불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약속만 했지만 똑같은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더하거나 뺄 것 없이 명백한 리더십의 한계입니다. 리더십 붕괴, 기강 실종 상태의 외교부에게 경제 한일전을 더 이상 맡길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결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가기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정상회담이 어려울 것이라는 일본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의 원인이 징용 배상 판결이었다는 징용 배상 판결이었다고 노골적으로 밝힌 것으로 단기간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미 한일 간의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미 일본산 불매운동을 통해 일본과의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전투를 치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정부와 기업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어제 여야 5당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인 기구인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를 발족했고 내일 첫 활동을 시작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일본 수출규제 민관정협의회를 통해 일본의 추가적 보복 등 국가 비상 상황에 대비한 정치적, 경제적 지원 대책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만반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바른미래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 이번 경제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조기 공개에 따르면 우리 경제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위기 탈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2018년도 자영업자 수는 673만여 명으로 2017년보다 약 6.1% 많은 39만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2018년은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무려 16.4%나 올라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랐어도 자영업자가 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고 최저임금이 올라도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크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통계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2018년도 실업률은 3.8%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질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 취업자가 5만 6천 명, 경제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해야 할 30대에서 6만 1,000명, 40대는 11만 7천 명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30, 40대 집안의 가장이 실직을 했으니 당연히 자영업 신규 창업자가 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제의 실핏줄이자 서민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은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먹고 살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또 지역에 마땅히 취업할 곳이 없다 보니 너도나도 자영업 창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2018년도 자영업자 수가 증가한 이유도 최저임금 인상을 버틸만 해서가 아니라 퇴직한 가장의 선택지가 자영업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생계유지 부담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결심하는 이유는 무너진 수익구조와 불투명한 경기 전망 탓입니다. 정부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창업이 늘고 있다는 것을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자영업자의 무더기 파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는 데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서민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을 살릴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4일 전에 26일 날 교육부가 성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한번 뒤집어서 한번 얘기하면 성산고는 우리 성경의 바이블처럼 우리 고등학생이라면 수학의 정석을 공부 안 하시는 분이죠. 수학 정석으로 정석의 저자 홍성대 이사장이 제가 만나볼 때 최고 존경할 만한 분인데 20년 동안 거기에다가 462억, 옛날에 500억, 한 1000억 이상을 돈을 투입을 해서 아마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학부형, 학생, 그리고 교사 이 3대 축이 모두 만족도에서 만점을 받는 학교입니다. 벽돌 한 장 지원하는 거 없는 교육감이 이 자사고를 폐지하려고 가진 수단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드디어 재량권 일단, 일탈 및 남용하면서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더 가관인 것은 저희가 5개월 동안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6월 24일 전주에 가서 관계자들, 당대표를 모시고 직접 간담회를 하고 계속 5번에 걸친 기자회견을 하고 계속 해도 안 되니까 우리 국회의원들 151명 과반수까지 이렇게 해서 부동의 요구서를 부처에 보내고 그래서 결정은 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이후에 여러 기자회견 한 번 없이 그냥 입장문만 발표했는데 최소한 김성한 교육감은 지금까지 피해를 준 그 3대 축인 학부형, 학생 그리고 교사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마땅히 사죄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또 이 김성한 교육감이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교육부에 행정소송을 하든 아니면 헌법소원을 하든 법적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후환유치. 내가 후환유치를 사전으로 따져봤더니 뻔뻔스럽게 부끄러운 줄 모른다. 진짜 후환유치한 교육감입니다. 계속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 제2단계로 오히려 아마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주민 소환에 대한 퇴진운동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우리 김성한 교육감에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제 좀 제발 양심을 갖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금까지 해온 그러한 무리한 재량권 남용을 이제 좀 정상화시켜서 남은 이제 다음에는 선거도 3선이니까 선거도 안 나오니까 좀 제발 우리 도민들이 인정하는 또 국민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교육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로 국가 외교 역량이 총동원되어야 되는 엄중한 시기에 일본 주재 총영사가 부하 직원 성추행 혐의로 국내 소환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28일 외교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 총영사는 작년에도 성추물 문제로 인해 내부 조사를 받은 전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성추물을 일으킨 인사가 또다시 총영사로 근무하며
영사관을 자신의 왕궁으로 만들고 부하 여직원을 희롱해 왔다는 것은 공직기강 자체가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외교부의 공직기강 문제는 비단 이번뿐이 아니라 연례 행사처럼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과 성폭행 등으로 주 베트남, 주 말레이시아, 주 몽골, 주 에티오피아 대사 등에 잇따라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2017년 취임 초기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까지 도입하며 성비 사건에 대해 불가능 원칙을 증명했음에도 또다시 이런 일이 불거진 것입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외교부가 아닌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피해 사실을 충고했다고 합니다. 이는 외교부의 땅에 떨어진 신뢰도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전국뿐 아니라 온 국민이 대일 무역 마찰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는 이때 외교부 공직의 기강과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은 국가 대응 역량도 무너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도 의지를 갖고 나서서 엄정한 조사와 일괄백계를 통해 해이해진 공직기관을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25일 육군의 고위 간부가 여군을 비하하는 성적 발언들을 이유로 받은 감봉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고위 간부는 장병들 앞에서 기혼 여군을 아줌마로, 미혼 여군을 언니로 호칭하고 남성 부사관에게 여군 말을 듣지 말라는 등 여군에 대한 성차별적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투체육 시간에 팔굽혀펴기를 하는 병사 등을 발로 누르고 여군에게 헤드록을 하는 등 폭력적 행위를 한 사실 또한 재판 과정을 통해 드러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봉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까지 제기한 해당 간부를 보면 우리 군대 내에서 계급과 지위를 이용한 폭력행위, 성차별 행위가 얼마나 안일하게 여겨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군대 내 만연한 성차별 의식은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군대 내 성차별, 성폭력이 단순 개별 사건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군대 결속력을 무너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2016년 여군의 수는 1만 명을 넘어섰고 국방부는 2022년까지 여군 비율을 8.8%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향후 여군이 우리 국방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군대 내 성차별, 성범죄를 동절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안보에 큰 위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군대 내 폐쇄적이고 무계적인 조직 문화 탓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조차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국방부 등 정부 당국이 나서서 피해자는 보호하고 가해자는 엄벌함으로써 군대 내 성차별,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일단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 제도 마련부터 군대 내 성차별, 성범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해임, 파면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군대 내 기강을 저해하는 군대 내 성차별, 성범죄 근절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1박 2일로 무역 분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국회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저도 바른미래당의 대표자로서 일본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1일날 본회의가 잡히면서 오늘과 내일 간사회의를 시작으로 추경심사가 재개되게 되었습니다. 추경심사를 끝까지 원칙과 기준에 맞춰서 철저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 일본 방문 관해서 빠지고 대신 김동철 의원님이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지금 일본의 아베 수상이 계시는데요. 아베 수상의 외할아버지는 기시 노부스케 전 수상이십니다.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 반일 감정이 한창 물어섰을 때 그 반일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1958년에 기시 수상은 야스기 가즈오라는 분을 특사로 파견하셨습니다. 당시 야스기 특사는 기시 수상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한국에 범한 과오를 유감으로 생각하겠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해왔다. 이런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 전 수상은 수상직을 그만두시고 1991년 회고록을 펴냈습니다. 그 회고록에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의미,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조선반도가 일본의 국가적 안전에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유사일에 일본에 대한 외래 위협은 조선반도를 경유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이 잘 돼야 일본이 안전하다. 이렇게 회고록에 썼습니다. 아베 총리께서는 이 선대 또 대선배들의 유지를 잘 유념하시고 이번 국회 대표단의 방문 때 그분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추경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시부터 간사회를 시작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나머지 심사를 임하고 마무리 지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 논의가 끝나면 심사가 시작이 됩니다. 특히 우리 바른미래당은 이번에 일본 경제분쟁 지원에 대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철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고 그 기준을 가지고 심사에 임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은 국가 산업의 기반을 이루는 핵심입니다. 대기업, 중견기업과는 달리 소규모 또 영세하고 단일 품목을 생산합니다. 기존에 개발된 소재, 부품, 장비를 이용해서 중견기업, 대기업의 공급 역할을 해옵니다.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규제가 닥치면 열악한 재무 경영 상태로는 도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의 공급 체인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이 중소기업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금융 및 경영 지원 측면도 우리 바른미래당은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처음에 이낙연 총리가 1,200억,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3,000억, 그러더니 바른미래당이 선도적으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서 액수에 구애받지 않겠다. 불효불급한 예산은 모두 삭감하고 1조든 2조든 정말 추경으로 필요한 일본 경제 분쟁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면 우리는 돕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임위를 통해서 8천억에 가까운 예산이 만들어서 올라왔다가 지금은 다시 조정해서 2,700억 정도로 조정을 했다 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 여당이 준비가 안 돼도 이렇게 안 돼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널뛰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차차차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8천억 올라온 예산 중에 우리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원칙과 기준에 맞는다면 정부가 최종안으로 제시하고자 한 2,730억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 증액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태는 정치 외교적으로 공합이 설정되더라도 일본과의 산업적 협력은 절대적인 협력에서 관리해야 할 리스크로 남게 됩니다. 그 리스크 극복을 위해서 대일 의존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 길 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추경의 시기를 넘어서 본 예산을 정부 여당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주안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일 의존형 기업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숫자, 규모, 사업 영역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두 번째, 이 기업들의 일본 의존 수준이 소재, 부품, 장비 측면에서 어떤 것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일본에 의존하는 소재, 부품, 장비의 국내 기술로의 대체 가능성도 면밀하게 파악해서 대비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 기업들 간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의 공급 관계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기계, 화학 분야에서도 제2의 파고가 몰려올 수 있다는 거, 정말 정부는 긴장하고 정말 선도적으로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단기, 중기, 장기 로드맵을 세우고 그 기대 효과까지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다면 우리 바른미래당은 지금처럼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선도적으로 그 파고를 넘는데 앞장을 서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활용해서 한국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도 올바르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제대로 지원해야 됩니다. 중소기업은 단순한 납품, 하청 회사가 아닙니다. 독자 역량을 가진 그런 업체들로서 대기업, 중견기업들과 함께 대등한 관계에 서야 합니다. 또 선순환적 공급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는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해외 진출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정말 장기적인 비전도 함께 마련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사회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목을 걸고 있는 일자리 문제 해결됩니다. 또 우리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극복해야 될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다. 이렇게 바른미래당은 제안합니다. 정부 여당, 특히 문재인 대통령 귀를 열고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보정당이 지소미아 폐기를 요구했고 폐기 검토를 요구했고 청와대가 검토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하자 북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지소미아 폐기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첫째, 지소미아는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는 데 극히 중요한 정보 자산을 획득하는 채널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점하고 있는 기술 정보에 우리가 우리를 가지고 있는 지리 정보 그리고 인간 정보, 휴민트를 최적으로 결합을 해야만 우리가 북핵 위협에 철통같이 대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사례만 보더라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찰 위성은 없고 레이더 위주의 정찰 자산을 운영하는 우리 군은 레이더 사각지대를 놓치는 바람에 사거리 파악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사거리를 수정하는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5대의 정찰 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정보를 받아서 정확한 사거리 파악을 할 수 있었다는 보도들이 많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이스칸데르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칸데르는 원래 미국이 유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특수하게 개발한 것으로 전형적인 포물선 궤도를 그리지 않습니다. 플랍 뒤동 방식이라고 현재 우리가 구비하고 있는 그런 핵이나 사드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그런 궤적을 그리는 미사일입니다. 우리의 정찰 자산만으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협조가 상당히 우리한테 중요한 국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공개했습니다. 잠수함 정보와 감찰 능력 또한 일본이 상당히 체감인 수준입니다. 그런 일본과의 정보 공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대목은 이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신형 잠수함은 지상 레이더만으로는 정확하게 포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자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굉장히 필요한 정보 채널을
마치 어떻게 보면 흥정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식의 논의들 자체가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을 초래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정보 공유 지소미아는 한 번 파기하면 복구가 사실상 극히 어려운 수준이다. 이 지소미아를 성사시키는 데까지 지난 두 정부에 걸쳐서 얼마나 지난한 과정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이게 한 번 파기되면 다시 복구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한다고 아무리 논란에 불을 붙여도 한미일 삼각 정보 공조 구조상 성사 가능성이 낮다는 것 역시 이런 논란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소미아 파기할 수 있다는 그런 정치권의 발언들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위협하지 않게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통령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해서 인도어로 인사하는 바람에 중에 인도어를 인니어로 정정하겠습니다.